제2부 제1장 밤 1. 그로부터 8해가 지나갔다. 모든 것이 이미 다 종말을 고하고 내가 이렇게 자세한 기록을 쓰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사건의 진상도 환히 알게 되었지만 우리들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갖가지 일들이 자연 이상스럽게만 여겨졌다. 적어도 나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처음 한동안은 외출을 금하고 멀리서 사태를 두렵게 관찰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겨우 나만이 이곳저곳 여러 군데 쫓아나가서 전과 같이 그에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주었다.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아마 그는 하루도 집에 머물러 있지 못했을 것이다. 온 거리에 아주 구구한 풍설이 떠돌았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따귀를 맞은 사건이라든가 리자베타의 졸도라든가 그리고 그 일요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풍설들이었다. 그러나 도대체 누구의 입을 통해 이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신속 정확하게 새어나고 말았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사건의 비밀을 누설할 만한 사람도 없었거니와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만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 하인들도 그 자리에 없었다. 다만 한 사람, 레바드킨만이 뭔가 짓거려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무슨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때 그가 심한 공포에 휩싸여 나가버렸음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적에 대한 공포란 그 원한마저도 있게 하는 법이다.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짓거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레바드킨 오누이는 바로 그 다음 날 소식도 없이 행방을 감춰버렸다. 필리포프 집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꺼져버린 것처럼 어딘지 모르게 그 모습을 감춰버리고 만 것이었다. 나는 샤토프를 만나 마리아 일을 물어보려고 마음먹었지만 그는 방문을 꼭 닫아 걸고 이 8해 동안 마을에서의 자기 일마저 팽개친 채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내가 그의 집에 들른 것은 화요일이었다. 문을 놓고 했으나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어떤 정확한 소식통을 의심치 않았던 나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그랬더니 그는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려서 육중한 걸음걸이로 문 앞으로 다가가서 목청껏 나에게 고함을 질렀다. 샤토프는 집에 없소. 그래서 나는 그냥 와버렸다. 나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자기들의 상상의 대담함에 다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서로서로 격려해가며 이윽고 한 가지 생각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즉 이 풍설을 퍼뜨린 당사자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단정해버렸다. 표트르가 아버지와 담화를 교환했을 때 사건 후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마다 그런 소문을 입 밖에 내고 있었고 특히 클럽에서 그것이 제일 심했고 지사 부인도 지사 나리께서도 가장 세밀한 점까지도 환히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확인시키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저녁 나절 내가 리푸친을 만났을 때 그는 이것저것 죄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어쨌든 이 사나이야말로 제일 먼저 그 사건을 냄새 맡은 친구임에 틀림없었다. 부인네들도 극히 상류에 속하는 이들까지도 그 수수께끼의 절름발이 여자 말하자면 마리아의 신상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이가 많았다. 그 여자를 꼭 개인적으로 만나서 친히 사귀고 싶다고 극성을 떠는 이도 나왔다. 이러니 재빨리 레바드킨 오누이를 숨겨버린 사람들의 행동은 말하자면 확실히 기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역시 리자베타 니콜라이브나의 기절이었다. 이 일이 친척이자 보호자인 지사부인 율리와와 관계되어 있다는 한 가지 점만을 봐도 전 사교계의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정말이지 그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무슨 얘긴들 못하겠는가. 이러한 요소를 조장한 것은 뭔가 비밀이 있음직한 그 당시의 사태였다. 양가의 대문이 굳게 닫혀버렸다. 거리의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리자베타는 심한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것이며 니콜라이에 대해서도 그것과 같은 소문이 퍼졌다. 더욱이 얻어맞아 이 하나가 빠졌다든가 뺨이 부어올랐다든가 하는 상세한 얘기들이 실증이 나도록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또 구석구석에서는 필시 사건이 생길 것이라고까지 수군대고들 있었다. 말하자면 스타브로기는 절대로 모욕을 참을 만한 인간이 못 되므로 틀림없이 샤토프를 살해하고 말 것이다. 더욱이 지도새도 모르게 마치 코르시카 섬의 복수처럼 비밀리에 처리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지만 사교계의 젊은 축들의 대부분은 이런 모든 풍설을 짐짓 무시하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잠옷 경멸하는 태도로 듣고 있었다. 물론 그런 채 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을 사람들의 니콜라이에 대한 오랜 적의가 새로이 그리고 분명히 고개를 쳐들었던 것이다. 신분이 당당한 사람들조차도 그 자신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무턱대고 그를 비난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그리고는 뒤에 가서 리자베타의 정조는 그로 인해 짓밟혔다느니 두 사람은 스위스에서 의심스러운 정사가 있었다느니 하고 수군거렸던 것이다. 물론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자중하고 있었지만 모두들 그런 소문을 굶주린 듯이 귀담아 듣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또 별난 소문까지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풍설로서 쉬쉬하는 채 비밀리에 전해졌던 것인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해괴한 것이었다. 내가 이 풍설을 특히 일삼아 여기에 끄집어내는 것은 다만 나중에 전개되는 사건의 예비 지식으로서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해서이다. 그것은 이렇다.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무슨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이 현으로 온 것이다. 그는 K백작을 통하여 빼제르부르크에서 극히 상류에 발을 들여놓았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근무하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이곳에 온 거다. 이런 사실을 이맛살을 찌푸려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완고하고 신중한 사람들은 이따위 풍문은 가벼운 미소로서 대하면서 시종 추문을 일삼아 왔고 이 마을에 오기가 바쁘게 따기를 얻어맞아 볼이 부은 녀석이 무슨 놈의 관리를 담겠는가 하고 지극히 사려 깊은 의견을 표시하고 있었다. 또 한쪽에서 수군거리기를 그런 게 아니고 니콜라이는 겉으로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관리처럼 안 보이는 게 그의 입장으로 보면 좋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었다. 이러한 논평은 효과를 거두었다. 왜냐하면 이 현의 자치단이 중앙에서 어떤 특별한 주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이런 소문들은 니콜라이가 왔을 무렵 훌쩍 비쳤을 뿐 곧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의 근원이 된 말은 얼마 전에 빼제르부르크에서 돌아온 근위대의 퇴역대의 아르제미 가가노프가 클럽에서 누설한 불투명하고 단편적인 그러나 악의에 찬 몇 마디였다. 이 사람은 현 내에서나 군 내에서나 굉장한 지주로 더욱이 수도에서 잔뼈가 굵은 세상일에 밝은 사교가였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니콜라이가 4년 전 자기의 난폭하고 당돌한 성격 때문에 괴상망측한 충돌을 한 마을에서 남달리 공경을 받던 노인인 고 파벨 가가노프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또 다음 사실도 세상 일반에게 알려지고 말았다. 율리아 부인이 바르바라 부인 앞으로 뭔가 특별한 용무로 방문했으나 몸이 불편해서 만날 수 없다 하고 현관에서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이 방문에서부터 이틀 후 율리아 부인은 일부러 사람을 시켜 바르바라 부인의 건강을 묻게 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는 가는 곳마다 바르바라 부인을 변호하게끔 되었다. 물론 그것도 가장 고결한 의미, 즉 극히 막연한 의미에 있어서의 변호였다. 말하자면 저 일요일의 사건에 대해서 우선 처음으로 전해진 성급한 힌트들을 그녀는 매우 엄숙하고 냉정한 태도로 들었기 때문에 2, 3일이 지난 후로는 다시 그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일도 없어졌다. 이런 연유로 해서 율리아 부인이 이 신비한 사건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신비한 의미조차도 세밀한 점에 이르기까지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 부인은 결코 단순한 구계자가 아니라 사건의 직접 관계자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가는 곳마다 확고부동하게 되었다.
겸해서 말해두지만 그녀는 예전에 그처럼 열심히 추구하고 갈망하던 상류사회에서의 세력을 점차적으로 획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끔 되었다. 사회의 일부는 그녀의 실제적인 재능과 지혜, 그리고 수완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자. 아무튼 당시 아버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특히 놀라 자빠지게 한 우리 사교계에 있어서의 표투르의 대단히 눈부신 성공은 다소 율리아 부인의 비호에 의한 것이었다. 아마 나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과장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도착한 지 나흘밖에 지나지 않는 동안 금방 전신의 사람들과 사귀고 말았다. 그가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일요일이었는데 벌써 화요일에 아르제미 가가노프와 한마차에 타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가가노프로 말하자면 세상에 잘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척 오만하고 성미가 급하고 더욱이 거만불손한 성질을 지녔으므로 이 사람과 어울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현 지사의 집에서도 표토르는 환대를 받아서 순식간에 가까운 직이라기보다는 소위 사랑을 받는 청년이다라는 위치를 획득하고 말았다. 그리곤 거의 매일같이 율리아 부인 집에서 식사를 하곤 했다. 그는 부인과 스위스에 있을 적부터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각하 집에서의 그의 이런 파격적인 성공에는 정말 무엇인가 호기심을 끄는 점이 있었다. 어쨌든 그는 한때 외국에서 활동한 혁명가로서 통하게 되었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외국의 비밀 출판 사업가 회의에 참여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 사실은 신문을 가지고 와서 증명할 수 있다고 알로샤 젤라트니코프가 언젠가 나를 만났을 때 잠옷 아기에 차서 말한 적이 있다. 알로샤는 예전엔 역시 구지사 집에서 총애를 받던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가련한 일개 퇴직관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과거의 혁명운동에 참여했던 사내가 아무런 불안감도 없이 심지어는 환대까지 받으면서 사랑하는 조국의 그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한 번은 리프친이 나에게 이런 일을 기뜸해 준 일이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표투르가 어디선가 완전히 참회를 한 나머지 다른 몇몇 동료들의 이름을 밝히고 나서 겨우 방면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앞으로는 국가에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 아래 죗값을 치른 것 같다는 소문이다. 나는 이 도끼 어린 말을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전했다. 그는 생각을 한쪽으로 기울일 능력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중에야 밝혀진 일이지만 표투르는 예사롭지 않은 훌륭한 소개장을 몇 통 가지고 이 마을로 왔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중 한 통은 한 노 기부인으로부터 지사 부인 앞으로 보내온 것이었다. 권세가 여간 당당치 않은 빼제르부르크의 한 노 기부인으로부터 지사 부인 앞으로 보내온 것이었다. 빼제르부르크에서 굴지의 명사이자 원로를 남편으로 모신 이 기부인은 율리아 램프케 부인의 대모였지만 그 소개장에는 이런 것이 쓰여 있었다. K 백작도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의 소개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를 만나 잘 아는 처지고 또 그를 몹시 총애해 왔으며 한때 과오를 범한 일이 있으나 장래 유망한 청년이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율리아 부인은 간신히 유지되어 오던 상류사회와의 빈약한 관계를 극도로 귀중히 평가하고 있었던 터이므로 이 권세가인 노부인의 편지를 받고 기뻐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도 역시 뭔가 묘한 데가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남편까지도 강요하다시피 하여 표투르와 거의 가족적인 관계를 맺게 했다. 그래서 폰 램프케 씨도 불평을 토로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도 역시 나중으로 돌리기로 하자. 한 가지 더 기억해두기 위해서 언급하지만 저 데무노 카르마지노프도 극히 호의 있는 태도로 표투르를 대하고 곧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것이다. 이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내가 그렇게 성급하게 쏟은 점이 무엇보다도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에서 달리 해석했다.
즉 카르마지노프가 이 허무주의자를 자기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게 한 것은 물론 양쪽 수도에 있어서의 진보당의 청년들과 표트루와의 교섭을 미리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그는 전전긍긍해서 최근의 혁명적인 청년들의 동향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미혹하게도 러시아의 장래 열쇠는 그들 손아귀에 쥐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주된 원인은 그들이 자기에게 조그마한 주의도 기울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 표투르는 2차례나 부친에게 얼굴을 내밀었으나 유감스럽게도 2번 다 내가 없었을 때였다. 첫 번은 수요일이어서 즉 최초의 상봉에서부터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게다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었다. 내친김에 말해두지만 영지 문제에 따르는 계산은 남의 이목도 끌지 않고 묘하게 살짝 정리해버렸던 것이다. 바르바라 부인은 모든 것을 자기가 떠맡아서 그 자그마한 영지를 사들인 다음 모든 지불을 끝맺어 주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는 그냥 만사가 끝났다고만 알렸음에 틀림없었다. 머슴 알렉세이가 부인의 대리로 뭔가 서류를 갖고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서명해버렸다. 대단한 품위를 보인 채 그는 요 며칠 동안 예전의 노인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변했다. 몸가짐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고 말수도 놀라우리만큼 적어졌다. 바로 그 일요일 이후로는 바르바라 부인 앞으로 한 장의 편지도 띄우지 않았다. 이것은 나에게 거의 기적처럼 여겨졌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아주 침착해졌다는 점이다. 그는 어떤 최후의 비상한 상념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평정을 얻었음이 명백했다. 그는 이 상념을 찾아내곤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엔 특히 월요일에는 몸이 편치 않았었다. 그가 곧잘 걸리는 우울증이었다. 하지만 역시 밖으로부터의 소식을 듣지 않고서는 잠시도 배기지 못했다. 잠시 내가 사실의 보고를 제쳐놓고 본론으로 옮겨가서 나대로의 어떤 추측이라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금세 손을 흔들어대며 내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마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 아들과의 재차의 회견이 비록 그의 결심을 동요시킬 만한 사태를 빚어내진 못했지만 그에게 병적인 영향을 주고 말았다. 아들과 만난 다음 이틀 동안이나 식초에 적신 수건을 이마에 동여매고 소파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고상한 의미에서 그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그도 나에게 손을 내젓지 않을 일도 있었다. 때로는 가슴속에 간직했던 비밀한 결심도 잊은 듯 어떤 새로운 유혹적인 상념들의 분류와 싸우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질 때도 있었다. 그것은 순간적인 현상이었지만 나는 특히 여기에 적어둔다. 과연 그는 또다시 이 은거의 경지에서 벗어나 자기 존재를 표명하고 투쟁을 계속하려는 것이 아닐까? 최후의 결전을 시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나는 의심해 보았다. 여보게, 나는 그 패들을 산산히 분쇄해버리겠네. 하고 그는 표트루와의 2번째 회견이 있은 다음인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내뱉었다. 그때 그는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매고서 소파 위에 길게 누워 있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온종일 말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이다. 내 자식이여, 사랑하는 내 자식이여, 따위의 표현은 모두 바보 같단 말이야. 부엌대기 할멈들의 어이란 말이야. 이 점에는 나도 동의하네. 그러나 그런 놈들은 멋대로 되라지. 나도 지금 스스로 눈이 띄었네. 나는 그를 양육하기는커녕 밀크도 먹이지 않았어. 그 젖먹이를 말이야. 베를린으로부터 N현으로 우편으로 붙였지. 아니, 모든 걸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네. 아버님은 나에게 밀크 한 잔은커녕 우편으로 나의 몸뚱어리를 붙여버리고선 그것도 부족해서 여기서 내 것을 몽땅 횡령해 먹었소. 하고 그놈은 말했어. 그래, 나도 소리쳤지. 너는 불행한 애야. 하지만 나는 일생을 두고 너의 일 때문에 가슴을 앓았던 거야. 역시 그것도 우편으로 보냈지만. 그런데 그놈은 픽 웃었어. 그러나 나도 시인하고 있어.
난 우편으로 붙여버렸어. 그는 마치 잠꼬대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건 그렇고 5분쯤 지난 뒤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어쩐지 투르게네프를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그가 쓴 바자로프란 뭔지 실제에 없는 전혀 가공적인 인물 같단 말이야. 지금의 젊은 패들도 당시 자기 입으로부터 전혀 닮은 점이 없다고 그 가치를 부정하고 말 정도일세. 이 바자로프란 인물은 고골리의 노즈드레프와 바이론을 함께 섞은 것 같은 투명치 못한 혼합물이다 라는 평판도 있었지만 과연 명언일세. 그러나 그 친구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게나. 마치 강아지들이 양지 바른 데서 햇볕을 쬐듯이 즐겁게 뒹굴며 캥캥거리고 있네. 실로 행복하기 이를 데 없는 승리자라네. 자, 어디가 바이론을 닮았다는 건지. 게다가 얼마나 무미건조한가. 마치 하녀의 성잘내는 자존심이며 그리고 자기 이름 주위에 소동을 불러일으키려는 졸렬한 욕심만 부리고 있단 말이야. 더욱이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지. 오, 바로 만화거리라네. 나는 그놈들한테 이렇게 소리쳤지. 이봐, 농담 마라. 대체 너는 지금의 내 자신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인류에 봉사하려는 참이냐 하고 말이야. 그놈은 웃었어. 그놈은 쉴 새 없이 웃었어. 지나치게 많이 웃었거든. 그놈은 뭔가 기묘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 그의 어미는 그런 웃음을 띄운 적이 없었다네. 그는 노상 웃고 있거든. 다시 침묵이 엄습했다. 그놈들은 교활하단 말이야. 지난 일요일에도 두 놈이 공모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하고 그는 갑자기 정면으로 이렇게 털어놓았다. 오,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나는 귀를 바싹 들이대면서 소리쳤다. 그건 모두가 게임에 맞춘 짓이었어요. 그것도 하얀 실로 꿰맸기 때문에 정말 방법이 졸렬했단 말이요.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닐세. 여보게, 그건 죄다 일부러 남에게 눈치채게끔 하기 위해 흰 실로 꿰맸던 거라네. 오히려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 자네 이 말을 이해하겠나?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 편이 더 좋을 것일세. 아무튼 이 얘기는 이만해두지. 난 오늘 웬일인지 화가 치밀어 오르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왜 당신은 아드님과 다투었습니까? 하고 나는 꾸짖듯 말했다. 난 그놈을 괘씸시키려고 생각했었어. 물론 자네도 마음껏 웃게나. 그 불쌍한 아주머니, 그 여자는 틀림없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거리를 들을 걸세. 오, 자네, 정말이지 난 아까 나 자신이 스스로 애국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 나는 항상 나 자신이 러시아 사람이라고 자각하고 있었지만 아니, 진정한 러시아 사람이란 아마 나나 자네 같은 인간이어야 할 거야. 사실 러시아 사람 속에는 뭔가 맹목적이고 불투명한 점이 있으니까 말이지.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여보게, 참된 진리란 항상 참되게 보이지 않는 법이라네. 자네는 이것을 알고 있나? 진리를 보다 참되게 보이기 위해서 어쨌든 거기에 거짓을 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그러므로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행동해 온 거지. 아마 거기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을 거라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 승리의 절규 속에는 우리들의 이해가 닿지 못하는 점이 있을까? 나는 그런 점이 있었으면 하네. 있었으면 좋으련만. 나는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곧잘 사람들은 프랑스식 지혜라고 한마디로 처리해버리지만 하고 갑자기 열에 들뜬 듯 서툰 말씨로 중얼댔다. 그건 거짓이야. 그건 지금까지 쭉 그랬었어. 뭐 때문에 프랑스식 지혜라고 비방하는 건지. 그건 단순히 러시아 사람들의 나태성인 거야.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들의 굴욕적인 무기력함인 거야. 국민의 여러 층에 개재하고 있는 러시아 사람의 가증할 기생충적인 상태인 거야. 그들은 죄다 단순한 게으름뱅이여서 결코 프랑스식 지혜는 아닐세. 그렇지. 러시아 사람은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해 해로운 기생충과 마찬가지로 박멸되지 않으면 안 되네. 우리들은 결코 그따위 결과를 위해 애써오지는 않았어. 나는 뭐가 뭔지 통 모르겠네.
나는 이해하는 버릇을 멈춰버렸어. 나는 그 애한테 이렇게 소리쳤지. 이놈아, 알겠어. 만일 너희들이 단두대를 첫 안목에다 두고 더욱 그것에 희열을 느낀다면 그건 결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목을 자르는 일이 무엇보다도 쉽고 이상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도 어렵기 때문인 거야. 너희들은 게으름뱅이야. 너희들의 가치는 무기력의 상징인 걸레 조각이다. 그 마차가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 시스티나 마돈나보다 더 유익한 인류에게 빵을 실어다 주는 그 마차 바퀴 소리 말이야. 아니면 그런 종류의 바보 같은 것이었네. 그러나 나는 또 그 녀석에게 고함쳤어. 그래, 너는 알고 있냐? 인간은 행복 이외에도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불행도 필요하다는 것 말이야. 그랬더니 그놈은 픽 웃었어. 그리곤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아버지는 여기서 이 비로도 소파에 기분 좋게 수족을 쭉 뻗고 경기를 뿌리고 있다고. 그놈은 더 더러운 말을 했어. 자, 여보게, 생각해보게나. 부자지간에 경칭을 빼놓고 허물없이 말하는 러시아의 습관은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땐 무방하지만 가령 말다툼이라도 할 땐 어떻겠는가.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여보게, 하고 벼랑간 몸을 일으키면서 그는 이렇게 말끝을 끝맺었다. 자네는 이 일이 꼭 무슨 결말이 나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물론입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자넨 모를 거야. 이런 얘긴 그만두지. 그렇지만 보통 세상 일이란 다 흐지부지 끝나게 마련이지만 이번만은 반드시 무슨 결말이 있어. 꼭 틀림없이 말이야.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곤 무섭도록 흥분하여 방 안을 한 바퀴 빙 돌더니 다시 소파 앞으로 다가와서는 맥없이 그 위에 몸을 던졌다. 금요일 아침 표트루 스테파노비치는 어느 고을로 떠나가 그곳에서 월요일까지 머물렀다. 그가 떠난 사실은 리프친을 통해서 알았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끝에 레바드킨 남매가 어딘가 강 건너에 고르세치나 마을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더욱이 내가 그들을 옮겨주었지 하고 리프친은 덧붙여 주었지만 갑자기 레바드킨 일가에 관한 얘기를 중단하곤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다.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는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와 결혼하게 되었다. 아직 공언되지 않았지만 약혼은 이미 알뜰히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마브리키와 함께 말 타고 지나는 리자베타와 부딪혔다. 병을 앓기 시작한 후 처음 외출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나를 보았지만 금세 깔깔대며 아주 다정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해주었으나 그는 레바드킨 남매의 소식에만 약간의 관심을 돌렸을 뿐이었다. 지금 이 8해 동안의 수수께끼 같은 상태를 아직 아무것도 몰랐던 때의 심정으로 설명했으므로 이번에는 그에 뒤따른 여러 사건들을 사정을 환히 들여다본 심정으로 말하자면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뚜렷하게 폭로되고 말았을 때의 심정으로 그려볼까 한다. 우선 그 일요일로부터 8회째 되는 날, 즉 월요일 저녁에서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날 밤부터 새로운 사건이 발단되었기 때문이다. 3. 저녁 7시였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이 방은 그전부터 그가 제일 좋아하던 방으로 여러 가지 양탄자가 쫙 깔려 있었고 몇 개의 육중하고 고풍한 가구를 구비한 천장이 높은 방이었다. 외출이라도 나가려는 듯한 옷차림을 하고는 한쪽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으나 짐짓 아무데도 떠나려는 눈치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 앞 책상 위에는 갓을 씌운 램프가 놓여 있었지만 커다란 방 안의 옆면과 네 구석은 그늘 속에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한 군데로 집중된 듯 생각이 깊은 것 같이 보였으나 어딘지 모르게 침착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얼굴에는 권태의 빛이 감돌았고 다소 여인 듯 싶었다. 잇몸이 부어 고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가 부러졌다는 소문에는 과장이 있었다. 다소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원상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윗입술 안쪽이 터졌지만 그것도 다 나았다.
뺨이 부은 것도 고작 한 주일을 넘기지 않았던 것은 환자가 곧 의사를 불러 종기를 째는 것과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종기가 저절로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거의 자기 방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기껏해서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어둑어둑해질 황혼 무렵, 등불도 아직 켜지 않은 시간에야 잠깐 들어오게 했을 뿐이다. 아직 표트루도 이 마을에 있을 동안에 하루에 2번 바르바라 부인에게로 들르곤 했으나 이건 역시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월요일 아침 표트루는 사흘 동안의 여행에서 돌아오자 곧장 마을을 한 바퀴 빙 돌고 지사 부인 율리아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 저녁나절이 되었어야 자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바르바라 부인 앞에 그 모습을 나타냈다. 면회 금지가 오래간만에 풀려 니콜라이를 만나게 되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몸소 손님을 서재의 문 앞까지 안내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두 사람의 면담을 간절히 바랐었다. 게다가 표투르 자신도 니콜라이를 만나고 나서 곧 부인한테 사태를 전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부인은 두려운 듯 니콜라이의 방문을 놓고 했으나 대답이 없기에 용기를 내어 문을 2치가량 열어보았다. 니콜라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를 안내해도 좋겠니? 램프 그늘에서 니콜라이의 얼굴을 분간해 내려고 애쓰면서 나지기,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럼요, 물론이죠. 하고 표트르는 자기 쪽에서 커다란 목소리로 유쾌하게 말하면서 손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니콜라이는 문을 놓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겁을 집어먹은 어머니의 물음을 간신히 들었을 뿐 그것에 미처 대답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때 그의 앞에는 지금 막 읽어버린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이 편지를 굽어보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뜻밖의 표트르의 고함 소리를 듣자 몸을 부르르 떨곤 재빨리 편지를 서진 밑에다 숨겼지만 편지 한 기퉁이와 봉투는 그냥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준비할 여유를 주려고 일부러 온 힘을 다해 소리쳤죠. 표트르는 책상 옆으로 다가서면서 놀랍도록 천진난만한 말투로 재빨리 이렇게 속삭였다. 그리고 순간 서진과 편지 한 기퉁이에 눈을 두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받은 편지를 서진 밑에 숨겼다는 것도 물론 봤겠지요. 하고 니콜라이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은 채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 편지?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슨 편지를 받든 내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하고 손님은 소리쳤다. 한데 중요한 점은 하고 그는 이미 닫혀진 문 쪽으로 몸을 돌려 머리를 그쪽으로 움직여 보이면서 이렇게 속삭였다. 어머니는 절대로 엿듣는 법은 없어요. 하고 니콜라이는 냉정하게 주의를 시켰다. 그러나 엿듣는다면 표트르는 안락 의자에 앉으면서 잠옷 명랑한 듯 언성을 높이며 재빨리 이렇게 말을 받았다. 뭐 이런 일을 달리 생각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단둘이서 얘기하려고 왔을 뿐이니까요. 아니, 겨우 당신을 만나 뵙게 되었군요. 무엇보다도 몸은 어떠세요?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은 출석해 주실 수 있겠군요. 안 그래요? 아마 그럴 테지. 이제 그쯤 해두고 모두를 안심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도. 하고 그는 농이라도 하고 싶은 명랑한 표정으로서 연달아 몸짓 손짓을 다 해가면서 만약 내가 어떤 소리를 그들에게 짓거려댔는가를 당신이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말이지. 하지만 당신은 벌써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웃었다. 전혀 몰라요. 다만 당신이 크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 어머니한테서 들었을 따름이요. 뭐 특별히 확실한 사실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마치 무서운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라도 하듯이 표트르는 황급히 소리쳤다. 사실은 말이요. 나는 샤토프의 아내를 도구로 사용했어요. 말하자면 당신이 파리에서 그 여자와 관계했다는 풍설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물론 그 일요일의 사건을 해명했던 거요. 당신은 화내지 않습니까? 무척 힘이 들었겠군요. 아, 내가 바로 두려워했던 것이 그 점입니다. 그런데 그 무척 힘이 들었겠군요 란 도대체 무슨 뜻이죠?
그건 비난의 소리가 아닙니까? 어쨌든 당신은 정면으로 부딪히는군요. 나는 이리로 오면서 당신이 정면으로 털어놓기를 싫어할까봐 제일 두려웠습니다. 난 아무 것이나 정면으로 털어놓고 말하기는 실소. 니콜라이는 약간 화가 난 듯이 이렇게 말했으나 곧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아니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긴 아닙니다. 주인이 화가 난 것을 재빨리 알아채고 은근히 기뻐하면서 마치 콩알을 뿌리듯이 표투르는 두 손을 흔들어대면서 마구 퍼붓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들의 문제로 해서 당신한테 자극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과 같은 상태에 있는 당신의 경우에서 말입니다. 나는 다만 일요일의 사건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이리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필요한 정도로 매듭을 지으려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주 털어놓고 의논하려고 왔지만 그것은 당신보다 나한테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실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언제까지나 개방적으로 만사를 대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온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종래에는 비개방적이었었군. 그것도 당신 자신이 알고 있을 텐데요. 나는 여러 번 교활한 기지를 피웠지요. 당신은 웃고 계시는군요. 난 당신의 그 웃음을 사실천명의 서곡이란 의미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부러 교활한 기지를 피웠다 따위 자만스러운 말을 쓰면서 그 웃음을 유인했던 거요. 단 그 말 뒤에 곧 화를 내리라 예상하고서요. 저 따위 자식이 감히 교활한 기지를 피우다니. 건방진 생각을 다 하네 라는 이유로. 하지만 난 지금 곧 의논하기 위해서 말한 거요. 자, 보세요. 오늘 내가 제법 개방적으로 됐죠. 자, 어떠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미리부터 준비해온 듯한 무슨 의도라도 있을 법한 무례하리만큼 천진난만한 더욱이 철면피한 말투로 상대방의 마음을 부추기려는 손님의 명백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이는 여전히 조롱하는 듯한 침착과 조소를 보였지만 마침내 다소 불안한 호기심의 빛이 떠올랐다. 자, 들어보세요. 하고 표투르는 전보다 더욱 분주하게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곳에 오는 도중 말하자면 이 마을을 지적합니다. 열흘 전에 이곳으로 오는 도중 나는 한 역할을 연출할 결심을 물론 가졌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일은 아무런 꾸밈 없이 본래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본래대로의 자신만큼 더 간사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 않아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말입니다. 나는 사실 바보 역을 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보 노릇을 하는 쪽이 본래대로의 자기보다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바보란 좀 극단이죠. 그런데 이 극단이란 놈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쉬우므로 난 본래의 자기로 낙착을 본 셈입니다. 자, 그럼 나의 본래의 자기란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황금과 같은 중용입니다. 바보도 아니고 영리하지도 않고 무척 무력하기도 하며 반면에 이곳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인간인 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고 니콜라이는 보일락말락하는 엷은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당신도 동의하시는군요. 대단히 기쁩니다. 나도 이것이 당신 자신의 견해일 거라고 처음부터 짐작하고 있었답니다. 아니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난 화내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가 나 자신의 그런 정의를 내린 것은 결코 당신으로부터 자신은 바보가 아니야. 오히려 영리한 사람이야. 하는 칭찬을 받기를 은근히 바랐기 때문은 아니니까요. 또 웃으시는군요. 아차, 또 실수했군. 아마 당신은 자네는 영리하네 따위 말은 하지 않을 테지요. 그건 그런 대로 둡시다. 나는 무엇이든 동의합니다. 아버지의 말투는 아니지만 내버려 둡시다. 그러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내 답변에 대해 화를 내지는 마십시오. 참, 이것이 꼭 알맞은 좋은 예가 됩니다. 나는 언제나 많이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말이 많습니다. 너무나 조급하게 굴기 때문에 늘 알찬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나는 많은 말을 짓거리면서도 알찬 말을 못할까요? 그것은 말하는 방법이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잘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간단 명료하게 해치웁니다. 그렇고 보면 나는 아마 둔한 편임에 틀림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둔하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자연의 선물이므로 내가 그것을 인공적으로 이용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것을 이용합니다. 실은 이리로 오기 전에 처음엔 침묵을 지키려고 마음먹었지만 침묵이란 놈은 비상한 재능이어서 내겐 격에 맞지 않겠지요. 그리고 둘째론 침묵은 뭐니 해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짓거리는 것이 좋다고 결정지었답니다. 그것도 우둔하게 말입니다. 짓거리고 한없이 짓거리는 겁니다. 무턱대고 논중하려고 서두릅니다. 막판에 가서는 자기가 본래대로 의도했던 논중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면 듣는 사람 편에서도 요령을 얻지 못해 그만 두 손을 벌린 채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랍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주 순진한 사람이란 걸 믿게 하고 상대편을 아주 진절머리가 나도록 지리하게 하며 자기의 진상을 얼버무리는 것이 되므로 일석삼조의 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다음에 그 누가 비밀의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겠습니까? 가령 비밀의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화를 낼 것입니다. 게다가 나는 가끔 우스운 소리를 해서 사람을 웃기겠지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두 번 다시 얻기 어려운 고귀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전에 외국에서 선전 쪽지를 내곤 하던 현자가 여기 와선 우리들보다 바보다 하는 이유 하나로서 나를 용서할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웃음을 보아 당신이 내 말에 동의하는 걸 알겠군요. 그러나 니콜라이는 전혀 웃지도 않았다. 오히려 얼굴을 찡그리고 다소 초조한 듯이 듣고 있었던 것이다. 뭐라고요? 당신은 지금 아무러면 어때요?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고 표트르는 콩알을 튀기듯이 말을 이었다. 니콜라이는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야 물론이죠. 나는 당신을 우리들의 한 동지로 여기고 폐를 끼치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요. 당신은 오늘 몹시 트집을 잡고 싶어 합니다. 나는 아주 툭 털어놓은 쾌활한 심정으로 달려왔는데 당신은 나의 말끝마다 꼬리를 잡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요. 맹세해 두지만 난 오늘 치켜 세우는 따위는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단언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시하는 일체의 조건에 대해 미리 동의를 표명합니다. 니콜라이는 완고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혼자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것 같군요. 당신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시할 기색도 없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아니, 안심해 주세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은 상대편에 그런 조건을 제시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되지요. 미리 당신을 대신해서 대답해 두겠습니다. 그야 물론 본디 둔한 탓입니다. 멍텅구리입니다. 멍청이입니다. 당신은 웃고 있군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니콜라이는 마침내 방긋 웃었다. 이제야 생각나지만 실제로 당신을 멍텅구리라고 부른 일이 있군요. 그러나 그땐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을 게고 아마 누군가가 당신한테 전해주었을 거요. 어쨌든 빨리 용건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용건을 말하고 있는 참입니다. 난 일요일의 일 때문에 온 것입니다. 표트르는 더듬더듬 중얼댔다. 일요일에 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본디 성급한 멍텅구리였습니다. 극히 멍텅구리 같은 방법으로 무리하게 자중의 대화를 조절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첫째로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었고 이건 지금 이 마을에서 모두 제멋대로 정한 평판이죠. 둘째로 그런 가련한 얘기를 해서 당신네들 일동을 구출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당신의 화법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의욕을 남기고 또 우리들의 묵계와 모의를 폭로하려는 그런 말투였어.
더욱이 우리들 사이에는 아무런 묻게도 없었고 또 나로 말하자면 당신한테 아무런 청탁도 한 일이 없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환희에 가득 찬 어조로 표투르는 상대편의 말꼬리를 얼른 낚아챘다. 나는 결국 당신이 그런 모의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우선 당신을 목표로 삼아 그렇게 변덕스럽게 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낚아가지고 당신과 타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는 무척 알고 싶었어요. 이상하군요. 어째서 오늘 당신은 그렇게 노골적이지요?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세요. 그렇게 두 눈을 번쩍거리지 마세요. 하긴 당신은 별로 눈을 번쩍거리지 않는군요. 하지만 왜 오늘 내가 그렇게 노골적인지 이상하다고 하셨지요? 그건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이 일변했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것이 종말을 고하고 만사가 끝장이 나고 그리고 모래를 덮어 씌웠기 때문이죠. 나는 당신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일변시켰어요. 묵은 방법은 이미 단념했어요. 이젠 결코 옛날식으로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겠어요. 이제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전법을 바꿨단 말인가요? 전법 따위는 없어요. 이젠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의사에 따를 뿐입니다. 말하자면 예스면 예스, 노우면 노우라고만 말해주세요. 우리 동지들에 대한 사건은 당신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피 굳고 계시죠? 자, 생각나는 대로 따라합니다만 나도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진지합니다. 진지하고 또 진지합니다. 비록 그렇게 덤벙대고 있는 자는 아무튼 멍텅구리임에 틀림없지만 멍텅구리라도 나는 정말로 진지합니다. 사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이 진지한 말투로 어떤 특별한 흥분에 쌓여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니콜라이는 호기심에 어린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에게 대한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죠. 하고 그는 물었다. 나는 당신이 샤토프에게 따기를 얻어맞은 후 손을 뒤로 획 돌린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제발 아무 말도 물어보지 마세요. 이 이상 나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마치 질문을 무시하는 듯이 두 손을 흔들어대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별로 질문도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기 쪽에서 밖으로 나갈 이유도 없고 해서 다소 침착해지면서 다시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데 내친 김에 잠깐 말해두지만 하고 그는 곧 중얼대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서 당신이 그를 죽일 거라고 수군대면서 개중에는 내기까지 걸고 있는 패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램브께는 경찰의 주의까지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율리아 부인이 만류했죠. 아니, 이런 일은 그만해 둡시다. 그냥 알려드리려고 해서. 또 한 가지 겸해서 말하지만 나는 그날 즉시 레바드킨 오누이를 옮겨놓았죠. 이 일은 아시지요? 그들 거처가 적힌 나의 편지를 받았죠. 그때 곧 받았소. 나는 그 일을 멍청이가 되어서 한 짓은 아니오. 나는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한 일이오. 비록 그것이 우둔한 것일지라도 그 대신 성의가 깃들여 있습니다. 아니요, 좋았소. 혹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는지도 몰라. 하고 니콜라이는 몹시 궁리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다만 부탁하건대 앞으로 나에게 편지를 보내지 말아주시오.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이젠 그 한 통으로 끝난 겁니다. 리푸치는 알고 있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리푸치는 아시다시피 그런 대담한 일을 할 녀석은 못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동지들이 있는 곳으로 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다시 말해서 동지가 아니라 그 패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해두지 않으면 또 당신한테 꼬리를 잡히게 될 테니까요. 걱정 마세요. 당장은 아니고 언제라도 좋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들에게 알려만 주면 그 패들은 죄다 모이게 됩니다. 그 패들은 마치 둥우리 속의 까마귀 새끼처럼 커다란 입을 벌린 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선물을 갖고 오나 하고 말입니다. 어쨌든 열심드립니다. 제각기 뭔가 책을 끄집어내선 한바탕 논쟁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비르긴스키는 사회동포주의자이고 리프치는 프리에파입니다. 단 무섭도록 형사 탐정적인 경향이 농후한 사내입니다. 내겐 어떤 면에 있어 대단히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 밖의 면에 있어선 엄중한 감시를 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귀가 기다란 분입니다. 이 친구는 자가 독특한 주의 계통을 개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죄다 내가 자기들한테 냉담하고 오히려 물을 끼얹는 일을 한다고 붕괴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은 그 친구들에게 나를 마치 두목인 양 소개했군요. 하고 니콜라이는 짐짓 탐탁지 않게 톡 쏘아붙였다. 표투르는 재빨리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하고 그는 마치 못 알아들은 듯 성급히 화제를 짓누르며 이렇게 말꼬리를 돌렸다.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를 만나려고 두세 번 이리로 찾아왔지만 역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야만 했어요. 짐작하고 있어. 아니, 지레 짐작하지는 마시오. 나는 단순히 당신이 샤토프를 죽일 의향이 없다는 등 달콤한 얘기를 약간 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어머니께서 내가 마리아를 강 건너 저쪽으로 옮겨버렸다는 것도 그 다음날 재빨리 알고 있더군요. 당신이 말한 겁니까?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 그렇겠지요. 당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누구일까요? 참 이상한데요. 그야 리프친이겠지. 아, 아니에요. 리프친은 아닙니다. 하고 표투르는 낯을 찌푸리면서 말을 더듬었다. 그건 내가 언젠가 밝혀내겠어요. 어쩐지 샤토프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 바보 같은 일이군. 이젠 이런 쓸데없는 일은 집어치워야지.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그런데요, 나는 줄곧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작스레 당신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폭발시키지나 않나 하고 말입니다. 아, 참. 어머니께선 처음 며칠 동안은 내내 침울해 계셨는데 오늘 와보니 그야말로 싱글벙글하고 계시네요.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건 말이죠. 닷새 후에 리자베타 양에게 청혼하겠다고 오늘 내가 어머니께 약속했기 때문이요. 뜻밖에도 솔직한 말투로 니콜라이는 이렇게 내뱉었다. 아하, 그렇군요. 그거야 물론 하고 우물쭈물 표투르는 중얼댔다. 지금 마을에서 마브리끼와 그 여자와의 혼약설이 퍼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아니, 당신 말대로일지 모르겠군요. 그 여자는 결혼식 그 순간에서도 당신이 한번 부르기만 하면 금세 도망쳐 나올 것입니다. 노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버릇없는 말을 해서. 아니, 화나지 않았소. 난 아까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오늘 당신을 노하게 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쩐지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군요. 그러나 내일 당신이 어떤 기분으로 얼굴을 내밀지 무척 궁금합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나한테 화를 내시지 않는군요. 이런 말버릇에도. 니콜라이는 통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표투르를 몹시 부추겼다. 그런데 당신은 리자베타 양에 대한 일을 진심으로 어머니께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고 그가 물었다. 니콜라이는 찬찬히 그리고 쌀쌀하게 상대방을 노려보았다. 아, 알겠군요. 그저 기분을 진정시켜드리기 위해서였군요. 그렇죠. 가령 진심에서였더라면 하고 니콜라이는 야무지게 되물었다. 별 수 없죠. 그런 경우에 곧잘 이야기하게 되는 일이지만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일의 방해는 되지 않을 테니까요. 알겠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들의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이라는 말을 몹시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되든 무관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견마지로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도 잘 아시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페투르는 웃으면서 조급히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기의 일을 모두 미리 숙고를 거듭한 후에 뚜렷한 사안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제 어떤 장소에서도
또 어떤 경우를 당해도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견마와 같은 노고를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부딪혀도 말입니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하품을 했다. 꽤 지리하게 만든 것 같군요. 갑자기 표두르는 둥글고 아주 새로운 자기 모자를 집어들고 마치 떠나려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몸을 일으켰으나 역시 선체로 머뭇거리고는 때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때론 흥에 겨우면 모자로 무릎을 탁탁 치면서 쉴 새 없이 짓거려댔다. 나는 아까 저 램프게 부부의 일로 해서 당신을 웃기려고 생각했어요. 하고 그는 유쾌하게 소리쳤다. 이제 그만. 나중에 다시. 그런데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건강은 어떻소? 당신은 누구한테나 참으로 세속적인 태도를 취하는군요. 그 여자의 건강 따위는 당신에게는 그야말로 잿빛 고양이의 건강이나 다를 바 없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알뜰히 물어보시는 데는 정말 감복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마치 미신처럼 당신을 존경하고 있고 또 미신처럼 많은 것을 당신으로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봉하고 있지만 당신이 훌쩍 나타나기만 해도 당신의 발밑에 엎드릴 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말이지 그 여자는 당신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상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수수께끼 같은 소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유리한 처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믿기 어려우리만큼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여행했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역시 열심들이었는데 지금은 더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친구들은 모두 K백작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당신을 스파이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나는 맞장구를 치고 있지요. 당신 화내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을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이 친구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자기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나도 그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율리아 부인을 비롯해서 가가노프도 역시 그렇습니다. 당신은 웃고 계시죠? 사실 나에겐 전술이 있습니다. 열심히 허풍을 떨고 나서 때마침 그들이 그걸 찾고 있을 때쯤 해서 불쑥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놈들은 금방 나를 사방에서 삥 둘러쌀 겁니다. 그때 또다시 거짓말을 불어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들 나에게 대해 귀여운 감정을 품고 재치 있는 친구이긴 한데 어쩐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같구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램프께는 나를 개가천선시키려고 관청에서 근무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지독하게 콧방아를 찧어주어 말하자면 실컷 위신을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그는 눈을 멀뚱거리고 있지 않아요. 율리아 부인은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부채질하고 있어요. 참, 그런데 가가노프에 대해 대단히 노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오프촌에서 당신 얘기를 아주 나쁘게 말합디다. 그래서 나는 곧 그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정말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나는 하루 종일 두오프촌에 있는 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만 꽤 훌륭한 영지와 저택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도 두오프에 있나요? 니콜라이는 벼랑간 벌떡 일어나서는 격하게 몸을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아니죠. 오늘 아침 나를 이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돌아왔습니다. 니콜라이의 순간적인 흥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표두르는 말했다. 이크, 책을 떨어뜨렸군. 그는 자기가 건드려서 떨어뜨린 책을 허리를 굽혀 집었다. 발자크의 여성들, 사파가 들어있는 것이군. 하고는 돌연 책장을 펼쳐보았다. 읽은 일이 없군. 하지만 램프께도 역시 소설을 쓰고 있단 말이야. 뭐라고? 흥미를 느꼈음인지 니콜라이는 이렇게 반문했다. 러시아어로 말입니다. 물론 쉬쉬하고 있지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머리는 둔한 편이지만 태도만은 여간 훌륭한 게 아닙니다. 또 꽤 잘 꾸며대고요. 그 엄격한 형식과 끈기란. 하긴 우리들에게도 뭔가 그런 기풍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행정관을 칭찬하는 거요. 어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에 있어서 유일한 자연물이며 완성물이 아닙니까? 이제 그만두겠어요. 그만하겠어요. 그는 갑자기 당황했다. 나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젠 이런 델리키트한 문제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겠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안색이 좋지 않군요. 나는 열이 있어요. 그렇겠군요. 좀 누워 쉬도록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현에는 수코베츠 종파가 있는 모양입니다. 재미있는 친구들이죠. 하지만 나중에 합시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담이 있어요. 이 군내에 보병연대가 있어요. 금요일 밤에 나는 B에서 장교들과 같이 한 잔 들이켰죠. 거기에는 우리들 친구가 3명 있어요. 마침내는 무신론의 얘기로 꽃피웠죠. 물론 신을 마구 깎아내리게 되었죠. 모두들 즐거워서 와와 소란을 피웠답니다. 말을 꺼내니 생각납니다만 샤토프가 단언하기를 만약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키려면 기필코 무신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마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반백의 사병 출신 대위가 줄곧 입을 다문 채 말없이 마냥 앉아만 있더니 벼랑간 방 한복판을 뚜벅뚜벅 걸어 나와 버티고 섰습니다. 그리곤 글쎄 마치 혼잣말이라도 하듯이 커다란 소리로 이렇게 으르렁댔답니다. 만일 신이 없다면 나 따위야 이제 데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자마자 모자를 집어들고 두 손을 벌리더니 그대로 휙 나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무척 순수한 사상을 표현한 게로군. 니콜라이는 3번째의 하품을 또 했다. 그래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당신한테 묻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뭘 더 당신에게 얘기하려고 했더라. 옳지. 저 쉿빛 굴린 공장은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아시다시피 500명이나 되는 직공들이 있지만 마치 콜레라균의 번식장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공장주들은 직공들의 노임을 속이고 있고 그래서 공장주들은 한결같이 백만장자들입니다. 당신에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 직공들 가운데서 인터내셔널이 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군요. 아니, 왜 당신은 웃으세요? 당신도 아실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는 아까도 한번 기다려주십사 하고 말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니, 실례지만 더 얘기 않겠습니다. 정말 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얼굴을 찌푸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아, 참, 내 정신 좀 봐. 하더니 갑작스레 그는 뒤돌아섰다. 깜빡 잊었군. 제일 중요한 일인데. 방금 전에 들은 얘긴데 우리들의 트렁크가 빼츠르부르크로부터 도착했다면서요. 말하자면 하고 니콜라이는 알아듣지 못해서 물끄러미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하자면 당신의 트렁크입니다. 당신 짐입니다. 연미복이라든가 바지나 네이가 도착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군. 아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 지금 곧 열어보면 안 될까요? 알렉세이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럼 내일 하죠. 내일은 괜찮겠죠? 그 속에 당신 물건과 함께 나의 웃도리와 연미복 그리고 바지가 3벌이나 들어있을 텐데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으나 당신의 소개로 샤르메르에서 만든 거랍니다. 소문을 듣자니 당신은 이곳에서 신사로서의 격식을 몹시 차린다던데. 니콜라이는 살짝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조마사한테서 승마를 배우고 있다는 건 사실인가요? 푯뚜르는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말이죠. 하고 그는 이상스럽게 떨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돌연 이렇게 말했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우리는 서로 개인에 관한 얘기는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네, 아주 말입니다. 물론 당신께서 우습게 생각하신다면 얼마든지 나를 경멸해도 무방합니다만 얼마 동안은 개인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소. 그럼 이상 더 말하지 않겠소. 하고 니콜라이는 대답했다. 푯뚜르는 생긋 웃었다. 그리고 모자로 무릎을 탁 친 다음 다리의 위치를 좀 바꾸고는 먼저와 같은 자세를 취했다. 이래봬도 이곳 사람들은 나를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에 대한 당신의 경쟁자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라고 해서 어찌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당신한테 고자질했을까요? 정각 8시군. 자, 이젠 가봐야겠군. 바르바라 페트로브나에게 들르기로 약속했지만 슬쩍 뺑소니를 쳐야겠군. 당신은 좀 누워 쉬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훨씬 나아질 겁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캄캄하지만 걱정 없어요. 마차가 있으니까요. 또 이곳은 밤이 되면 왕래가 빈번하니까. 아, 그건 그렇고 요즘 이 마을 근처를 시베리아에서 도망쳐 나온 폐지가란 탈옥수가 배회하고 있어요. 15년 전에 대개 아버지가 군대로 억지로 내쫓고 돈을 받았던 하인이랍니다. 아주 재밌는 친구입니다. 당신은 그 사내하고 얘기해 보았소. 니콜라이는 급히 두 눈을 치올렸다. 얘기해 보았습니다. 나를 봐도 몸을 숨기지는 않아요. 무슨 일에든지 천연덕스러운 친구랍니다. 무슨 일에든지 말입니다. 물론 돈이 따른다면야. 하지만 자기대로의 어떤 신념도 가지고 있답니다. 아, 그렇군.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까 얘기한 그 계획,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에 관한 계획이 진심이라면 나 역시 당신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사양치 않겠습니다. 한마디 더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어떤 성질의 일이든 당신을 위해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은 지팡이를 찾으시는군요. 아니, 지팡이는 아니군. 나는 당신이 지팡이를 찾는 줄로만 생각했어요. 니콜라이는 유별나게 무엇을 찾는 기색도 없었고 또 말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어떤 기이한 경련이 스쳐갔다. 그리고 어느 결에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가가노프에 대해서도 혹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서진 쪽을 턱으로 가리키면서 푯두루는 때려 붙이듯이 톡 쏘았다. 그땐 물론 내가 모든 것을 떠맡아 해도 무방합니다. 나를 빼돌리는 일은 하시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훌쩍 나가버렸다. 그러다가는 다시 한번 방문 사이로 머리를 불쑥 내밀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고 그는 내뱉듯 빠른 말씨로 뇌까렸다. 말하자면 샤토프입니다. 지난 일요일 이런 친구가 당신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가서 목숨을 내걸 만한 위험한 짓을 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당신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또다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4. 그는 자기 모습이 사라짐과 동시에 아마 틀림없이 니콜라이는 방에 혼자 남아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벽을 마구 치기 시작했음에 틀림없을 거다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장면을 엿보는 것을 그지없이 유쾌한 일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렇게 생각하였다면 그는 무척 실망했을 것이다. 니콜라이는 여전히 침착해 있었던 것이다. 2분가량 그는 먼저의 자세대로 책상 옆에 서 있었다. 보아하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싶었다. 그러자 금세 그의 입가에는 모나지 않은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먼저의 자리, 구석자리 소파로 천천히 가 앉아서는 피로에 지친 듯 두 눈을 감았다. 편지의 한 기퉁이는 여전히 서진 밑에서 빠끔히 그 모습을 드러내 보였으나 그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이윽고 그는 완전히 망아의 경지로 빠져들어갔다. 바르바라 부인은 요 며칠 동안 걱정한 나머지 몸이 마른 듯했다. 푯두르가 자기에게 들르겠다고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가버린 후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비록 지정된 시간은 아니지만 용기를 내어 스스로 니콜라이의 동태를 살피려고 결심했다. 이쯤 되면 니콜라이도 뭔가 결정적인 얘기를 해줄만 하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부인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는 전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문을 놓고 하였으나 이번에도 역시 응답이 없었으므로 손수 문을 열었다. 니콜라스가 무언가 지나치게 꼼짝 않고 앉아 있으므로 부인은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소파로 다가갔다. 니콜라스가 그렇게 금세 잠든 데다가 그렇게 꼿꼿한 부동 자세로 잠들 수 있다는 것이 뭔지 기묘하게만 느껴졌다. 뿐만 아니라 숨결조차 들을 수 없었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 않고 있었다. 양미간을 약간 찌푸리고 팔자형을 짓고 있는 모양은 틀림없이 생명이 없는 나빈형과도 흡사했다. 부인은 호흡마저 겨우겨우 몰아쉬면서 2, 3분가량 자기 자식 곁에 서 있었으나 갑자기 공포의 감정이 그녀의 온몸을 엄습했다. 그녀는 발끝으로 조용히 방에서 나오다가 문 앞에 멈춰서서 재빨리 자기 자식에게 십자를 그었다. 그리고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 자리를 멀리했다. 새삼스럽게 무거운 감촉과 색다른 우수에 잠기면서 그는 오랫동안 거의 1시간이나 깊은 잠에 빠졌다. 종래 그러한 마비된 상태가 계속되었다. 안면 근육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고 온몸이 조금도 달뜨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두 눈썹은 여전히 치붙은 채 팔자를 긋고 있었다. 만일 바르바라 부인이 3분 동안만 더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마 틀림없이 이 혼수병적인 부동 상태가 주는 억누르는 듯한 인상에 벽연하지 못해 자기의 자식을 불러 깨웠으리라.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선뜻 눈을 떴다. 그리고 여전히 꼼짝 않고 잠옷 징기한 듯 유심히 방 구석을 노려보면서 10분가량 앉아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본 것 같은 그런 눈길이었으나 그렇다고 거기에 각별히 진기한 것도 색다른 것도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윽고 커다란 벽시계가 조용히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하나를 쳤다. 그는 다소 불안한 얼굴로 머리를 돌려 시계의 문자판을 바라보려고 했으나 바로 그때 낭하로 통하는 뒷문이 열려 하인인 알렉세이가 그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한 손에 겨울 외투와 목도리와 모자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편지를 올려놓은 쟁반을 들고 있었다. 9시 반입니다. 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가져온 의복을 구석자리 의자 위에 내려놓은 다음 편지가 놓인 쟁반을 내밀었다. 그것은 두어 줄 연필로 갈겨 쓴 채 봉함도 하지 않은 쪽지였다. 그 편지를 얼른 읽고 나자 니콜라이도 역시 책상 위에서 연필을 짚더니 편지 끄트머리에 두어자 적어놓고 다시 쟁반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나가면 곧 돌려주게나. 자, 옷 입는 일을 도와줘. 소파에서 일어서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문득 가벼운 비로도의 웃옷을 입고 있는 것에 눈이 가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나사의 프로코트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그 옷은 그가 좀 더 예의를 갖출 저녁 방문 때에 입는 옷이었다. 이윽고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쓰자 그는 아까 어머니가 들어왔던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서진 밑에 숨겼던 편지를 끄집어내 가지고 알렉세이를 대동하고 말없이 복도로 나갔다. 그리고 좁은 뒤 돌층계로부터 곧장 정원을 마주보는 출입구로 나왔다. 출입구 한쪽 구석에는 미리 준비된 등롱과 커다란 우산이 놓여 있었다. 폭우 때문에 어느 거리나 진흙탕으로 엉망진창입니다. 주인의 밤외출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려볼 셈으로 알렉세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주인은 우산을 펴들고 음속처럼 캄캄하고 습기가 속속들이 온통 스며든 오래된 정원으로 나갔다. 바람은 휙휙 불어댔고 반쯤 발가숭이가 된 나뭇가지들은 소란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모래를 깐 좁은 길은 질퍽질퍽했고 미끄러웠다. 알렉세이는 지금까지 입고 있던 연미복 그대로에다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등롱을 들고 두어 걸음 앞쪽을 비추어 주면서 따라 나섰다. 눈치채지 않을까? 하고 갑자기 니콜라이는 물었다. 창문에서 보이지 않는답시오. 게다가 머리부터 잘 봐두었으니까요. 하고 하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주무시나? 요즘 하시는 습관대로 9시 정각에 방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님께서 눈치챌 염려는 절대로 없습니다. 몇 시경에 제가 마중 나오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는 큰 마음 먹고 이렇게 덧붙여 물었다. 1시 아니면 1시 반. 적어도 2시는 넘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도 훤히 알고 있는 마당 안의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 이윽고 돌담 앞까지 왔다. 그리고 그 담벽의 제일 구석에서 조그만 샘문을 찾아냈다.
이 샘문은 좁고 황량한 샛길로 빠지는 출구로서 어느 때나 대기에 잠겨 있지만 그 열쇠는 지금 알렉세이의 손에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지 않을까? 다시 니콜라이는 물었다. 그러나 알렉세이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 샘문에는 어제 기름을 쳐두었고 오늘도 역시 그렇게 해두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흠뻑 비에 젖어 있었다. 문을 열고 나서 알렉세이는 열쇠를 니콜라이에게 넘겨주었다. 한사코 멀리까지 가시겠다면 한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인간들은 마음 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인기척 없는 샛길을 지나실 때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 건너 쪽은 더합니다. 그는 참다 못해 한 번 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옛날 니콜라이를 품에 안고 길러준 일이 있는 늙은 하인이었다. 사람됨이 진지하고 엄격했고 성서 같은 책을 사람들에게 곧잘 읽어 들려주거나 자기도 무척 읽기를 좋아했었다. 괜찮아, 알렉세이. 나리께 신의 가호가 있으시길. 다만 나리께서 좋은 일을 하실 때 한해서만입니다. 뭐라고? 이미 샛길로 한 발짝 내딛던 니콜라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우뚝 섰다. 알렉세이는 이제 하던 말을 확고하게 되풀이했다. 그는 여태껏 자기 주인 앞에서 그런 말투를 입 밖에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니콜라이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호주머니 속에다 넣고서는 걸음마다 서너 치씩 흙탕 속에 빠지면서 샛길로 저벅저벅 걸어갔다. 이윽고 돌로 포장된 길고 텅 빈 거리로 빠져나왔다. 마을 지리는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환했다. 그렇지만 보고야 블렌스카야 거리는 아직도 멀었다. 마침내 거무튀튀하고 낡아빠진 필리포프네 집의 닫힌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10시가 넘어섰다. 아래층 방은 레바드킨 남매가 이사간 후론 텅 비어 창문마다 못질을 했으나 샤토프가 살고 있는 2층 방에서는 불꽃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에 초인종이 없었으므로 그는 손으로 문을 노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창문이 열려지더니 샤토프가 머리를 내밀었다. 밖은 무섭도록 깜깜했다. 흑백조차 분간하기 어려우리만큼 글자 그대로 암흑이었다. 샤토프는 한참 동안 아마 1분가량이나 찬찬히 내려다보았다. 아, 당신입니까? 하고 갑자기 그는 이렇게 물었다. 나요. 하고 불청객이 대답했다. 샤토프는 창문을 찰까닥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문을 열었다. 니콜라이가 높은 문턱을 넘어서서는 말없이 샤토프의 옆을 지나 곧장 키릴로프가 살고 있는 딴 채로 발걸음을 돌렸다. 표도르와 스타브로긴. 도스토예프스키는 신과 인간의 문제를 일관되게 고찰하고 있는데요. 악령 속에는 당시 변화가 극심했던 러시아의 어수선한 사회 모습이 그려집니다. 급변하는 정세, 홍수처럼 마구 유입되는 유럽의 철학 사상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혁명을 말하고 종교 또는 삶의 본질을 논하던 사회였습니다. 이 소설은 1869년 네차예프의 동료 살해 사건에서 모티프를 얻어 쓰여진 것인데요. 처음에는 죽은 동료 이바노프는 샤토프로, 네차예프는 표드르 베르호벤스키로 구상되었으나 일순간 도스토예프스키를 사로잡은 캐릭터 스타브로긴에 밀려 표도르는 약간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얼치기 혁명가 또는 망나니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스타브로긴, 허무주의의 극단이자 순수한 악에 가까운 어머니마저 섬뜩하게 만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면 같은 인물. 좀처럼 자신의 작품에 대해 개작은 물론 퇴고조차도 하지 않던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처음부터 악령을 다시 쓰게 만든 살아있는 캐릭터가 바로 스타브로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베르자예프의 언급을 들어보시죠.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주인공에게 낭만적으로 홀딱 빠졌으며 그에게 사로잡혔고 매혹당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이토록 홀딱 빠진 적이 없었으며 그 누구도 이렇게 낭만적으로 묘사한 적이 없었다. 니콜라이 스타브로긴,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맹점이요 매혹이요 원죄인 것이다.